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어릴 적 불우하게 살아온 제가 제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지만 그만큼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가장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매번 어렵기만 하네요.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마음 편히 내 집에서 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문제없이 여생을 보내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상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제 하나뿐인 가족인 홀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가장의 부재 때문인지 어머니는 여자 홀몸으로 저를 어렵게 키우셔야 했고 저희는 돈 때문에 매번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길게는 1, 2년, 짧게는 몇 달 만에 메뚜기 떼처럼 철마다 때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어린 그 나이에도 인생이 몹시 피곤해지곤 했었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걸 알기에 불평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이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했던 저는 어린 나이부터 내 집에서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었고 학원 한번 다니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던 저였는데도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에 영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머니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지만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프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집안의 유일한 가장으로 저를 위해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무리하셔도 늘 몸에 무리가 가셨고 그 고생이 오래 쌓인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태가 나빠지셨죠. 몸이 좋지 못하신 어머니를 일하러 내보낼 수 없었던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대신 일을 나가는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약해지시는 만큼 제가 어머니 대신 일을 해야 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학업을 뒷전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축이 있을 리도 없었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던 저희 집 형편상 제가 어머니 대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두 식구가 길에 나앉아야 했기에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꿈을 접게 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저도 성인이 되었고 어느덧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을 받아든 저는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야 남자라면 다들 가는 곳이니 저도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면 그만이고 군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입대를 하게 되면 혼자 계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르는 어머니 건강 상태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안했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입대 시기를 미루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서라도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며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주말에까지 나가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벌어서 저축까지 하려니 힘이 들었지만 그게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고졸이었던 저는 더 이상 입대를 연기할 수가 없었고 결국 최후의 시간이 되어서야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배웅도 바라지 않고 혼자 집을 나오던 저는 어머니 걱정에 발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몹시도 속상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저는 어머니 걱정에 매일 짧은 통화 시간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휴가 한 번이라도 더 나가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남들은 여자친구 한번 보겠다고 특별 휴가에 목숨을 거는데 저는 아픈 어머니 걱정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어머니는 저 없이도 잘 버텨주셨고 혼자서도 병원을 잘 다니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 병환에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지신 상태였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군대에 가 있던 동안 더 많이 나빠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휴가 나온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 웃어 보이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낌새를 느끼지 못한 저는 결국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봤지만 너무 늦었는지 이미 떠나신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소 왕래하던 친인척도 없었던 저희는 문상객도 별로 없이 조용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는 상주로 자리를 지키며 홀로 슬픔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꼭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 삶을 참 허무하게 만들었네요. 장례를 치르고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과 유골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들을 하나씩 들여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듯한 선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기는 짧은 편지와 함께 남겨진 통장에는 제가 모르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몇 달치 월급밖에 되지 않을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몰래 그 돈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제게 왜 남기셨는지도 그때 알게 되었죠.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제가 뭐라도 해봤으면 하셨던 어머니는 그 큰 돈을 저를 위해 모으셨나 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날을 예견하고 계셨던 건지 잘 지내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군대로 돌아간 저는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소중한 그 돈을 무엇보다 값지게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기를 바라며 그 돈을 기회로 삼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저도 늦게라도 제 꿈을 펼쳐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전역을 앞두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열심히 궁리했던 저는 전역 후 곧장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야말로 고졸인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돈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게는 알맞는 직업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 애를 쓰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해라도 빨리 합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덕분에 저는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력 끝에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지만 혼자인 제 삶은 늘 여전했습니다. 공무원 명찰만 달았을 뿐이지 저는 어차피 모아둔 돈도 없었고 고아에 가진 것 없는 신세이다 보니 제게 연애와 결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새 제 나이도 벌써 20 후반이 되었지만 그때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그냥 혼자가 좋다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것을 즐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면 기회가 생기는 건지 우연치 않게 제게도 연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인연이었습니다. 평소 마트 할인 시간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던 제가 그날은 1+1 상품 앞에서 혼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형편에 2개를 다 사자니 너무 많았고
그걸 포기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를 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제 옆에 제 또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듯 보였죠. 저기요, 죄송한데 혹시 그거 사실 건가요? 예? 사실 필요하긴 한데 두 개는 저한테 많아서요. 역시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셨네요. 저도 혼자 사는데 두 개는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거 사서 저랑 하나씩 나누실래요? 그럼 반값에 하나씩 갖는 거니까 둘 다 좋잖아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정말 우연하고도 우스운 인연으로 시작된 저희 사이였습니다. 유민이는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저처럼 생활비를 아껴 사는 검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보면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던 듯 했어요. 저는 유민이에게 동질감을 느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착하고 속이 깊은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해서 여자한테는 말도 못 걸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용기가 생기는 건지 제가 먼저 고백을 하여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유민이는 서로 좋은 인연을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비슷하다 생각하기는 했지만 연애를 시작한 후에는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탓에 남들은 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서로 공감하기도 쉬웠고 그만큼 안정적이고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과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던 그녀는 저보다도 알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름 아낀다면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유민이는 여자라 그런지 저보다 더 아껴가며 살림을 잘 꾸리곤 했었죠. 그걸 보며 저도 많이 배워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유민이와 있으면 별것 하지 않아도 행복했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헤어지지 않고 꽤 긴 시간을 만나오게 되었네요. 시간이 흐르며 저희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고 유민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석 씨,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어? 나는 문석 씨랑 결혼했으면 싶은데 문석 씨는 생각 없어? 그런 말은 원래 남자가 먼저 꺼내야 하는 건데 그때까지도 결혼에 자신이 없던 저는 비겁하게도 그녀가 먼저 그런 어려운 말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유민이와 결혼해서 유민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에 자신 없어 하는 저를 보며 유민이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문석 씨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고생하는 건 아닐지, 괜히 남자로서 아내에게 못해주는 건 아닐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되겠지. 사실 나도 우리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확신 못해.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서로 조건 보고 만났던 건 아니잖아. 나는 문석 씨가 그냥 좋은데 문석 씨도 그렇지 않아? 나는 결혼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해. 어차피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결혼해서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롭지는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나 문석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문석 씨, 나랑 결혼해줘. 내가 호강시켜주지 않아도 좋다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솔직한 그녀의 프로포즈 덕분에 저는 결국 망설이던 결혼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말처럼 돈 걱정보다는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다행히 처가에서는 일찍 부모를 여인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저희 두 사람이 알뜰하게 모아온 돈으로 저희는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집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게 느껴졌었죠. 그 후로 정말 부부가 된 저희는 월급을 합치기로 했고, 저보다 알뜰한 아내가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내를 믿던 저는 단 한 번의 의심 없이 통장을 전부 맡겼고, 아내가 잘 관리해 갈 거라 생각했어요. 전세를 살던 저희는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 일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하던 일을 부부가 같이 해서 그런지 전보다 더 의욕 넘치고 생활비도 더 많이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외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저렴한 식재료들을 사서 집에서 직접 음식들을 해먹고, 의복이나 사치품들은 1년에 겨우 한 번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소비가 거의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철마다 때마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조금은 빡빡한 삶이 힘들기는 했지만, 하루빨리 집을 사고 싶었던 저희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삶조차도 아내와 함께 하기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가 문득 제게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잘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시작만 하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죠. 이거 정말 확실하다고 해. 그 사람도 내가 하도 열심히 살아서 딱 해서 알려주는 거라 하더라고. 기술도 많이 필요 없고 조금만 배워서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글쎄, 그 사업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리고 나 공무원이라서 겸직도 안 되잖아. 하려면 당연히 지금 일은 그만둬야지. 이것도 나름 사업인데 어떻게 일이랑 병행하겠어. 사업은 원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거래. 솔직히 지금 당신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아. 사업하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원만큼은 벌 텐데 그게 더 낫지 않겠어? 우리도 빨리 집 사야지. 사업 쪽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에 간이라도 보고 시작하고 싶었지만, 겸직이 되지 않는 공무원 특성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조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말처럼 월급이 짜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공무원 일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던 저는 고민이 깊어졌고, 아내는 무조건 확실하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작만 하면 무조건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국 아내 말대로 공무원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얻으려 모아두었던 목돈을 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폐업 처리를 하게 되며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은 아니었어도 그 돈은 저희에게는 무척이나 큰 돈이었기에 돈을 잃은 저희 부부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역시 내 주제에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모한 일에 뛰어든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 역시 제 등을 떠민 자신이 원망스러운지 그 후로 매일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손해만 보고. 내 탓해도 할 말이 없어. 제 앞에서는 눈치 보여서 울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몰래 숨죽이며 참는 아내를 보며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제가 못났는지 사업 실패 이후 잠시 아내에게 원망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탓도 있기에 저는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라도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제 와서 후회하고 속상해한다고 잃은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야지. 당신이 전에 그랬잖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힘내면 돼. 언젠가 좋은 날이 꼭 올 거야. 그렇지? 저는 과거를 잊고 털고 일어나기로 했고 아내도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랬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저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택시 일을 하며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길 위에 있는 것이 고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해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몰면서 꾸준히 수입이 생기면서 힘들었던 저희 가정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려 노력했고, 덕분인지 얼마 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준 아이 소식이 무척 기뻤습니다. 아내 역시 바라던 아이를 가져 좋은지 오랜만에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서 안심을 하던 저희 부부가 그만 유산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저도 옆에서 아내를 많이 챙겼는데도 저희에게 찾아와 줄 아이가 아니었는지 그리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기대가 많으셨던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크게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사업 실패 이후 늘 의기소침하며 우울해 보이던 아내였는데 자기 배에 품고 있던 아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할지 저는 혹시라도 아내가 자책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틈틈이 택시를 몰고 아내를 찾아가며 일을 하면서도 아내를 챙기려 노력해왔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드디어 웃을 일이 좀 생기나 했더니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자 저희 부부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태 서로 의지하며 나름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둘 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 솔직하던 아내도 그때만큼은 제게 힘들다, 슬프다 하는 말이 별로 없었고 왠지 모르게 혼자 속을 삭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챙긴 탓인지 아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슬픔을 잊고 좋아지는 듯 보였어요. 집 밖에도 잘 나가려 하지 않던 아내가 조금씩 외출을 하게 되더니 어느 날은 사무보조 일을 구했다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슬픔을 딛고 다시 사회로 한 걸음씩 내딛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있었죠.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흘러가는 시간 덕분에 힘든 때를 잊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씩 앉아서 택시 일을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밥 3끼 잘 먹고 공과금 밀릴 걱정 없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아내와 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몇 년 전처럼 서로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었지만 주말과 휴일을 맞아 아내와 행복한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딱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걱정이었죠.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제 집을 구매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저렴하고 괜찮은 집이 있나 싶어 택시 영업을 하면서 몇 번이고 주변 집들의 시세를 알아봤지만 제 바람과 달리 집값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집들인데 이 많은 집들은 다 누가 살고 있는 건지 싶었죠.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달이 다가오면 혹시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연락이 올까 싶어 불안하기만 했어요. 얼마 살지 않은 삶이지만 평생 내 집 하나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제 어린 시절과 달라진 것 없이 집 계약 만기되는 날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이 보이던 제 집 장만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대충 계산해봐서 저희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신청해왔던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청약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그렇듯 청약 신청 초반에는 덜컥 당첨이 되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도금 걱정을 했었는데 점점 당첨이 안 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넣을 뿐 기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드디어 청약이 당첨된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홀로 소리를 한껏 지를 만큼 기뻤어요. 중도금과 잔금 걱정은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은 제 집 마련의 기회인데 대출 끼고 빚을 지더라도 놓칠 수가 없었죠. 이 소식을 들으며 분명 아내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아내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니 기대하라는 문자를 하고 축배를 들 음식과 술을 양손 가득 가지고 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얼른 거실에 상 펴. 오늘 기분 좋아서 당신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으니까 얼른 먹자. 어머,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우리 둘이서 다 먹지도 못하겠는데? 당신이 웬일이야? 아무리 기분 좋아도 음식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왜?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나왔어? 보너스? 그보다 더 좋은 거지. 아니다. 나랑 당신 인생에 보너스다, 보너스. 여보, 우리 이제 유목민같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 이제 집 없어서 서러운 삶은 끝났다고. 우리도 이제 집이 생겼어, 집이. 뭐? 무슨 말이야? 누가 우리한테 집을 줘? 당신 취한 거는 아니지? 설마 당신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된 게 아닌 거구나. 어? 무슨 소리야? 뭐 어쨌든 따지고 보면 로또지. 우리 청약 당첨됐어. 이제 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고생하면 돼. 중도금이랑 잔금이 남았지만 우리 모은 돈이랑 대출을 하면 될 거야. 정 안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빌려서라도 내면 되니까. 이런 기회가 언제 있다고 놓칠 수는 없지. 어때? 당신도 좋지? 너무 기뻐서 실감이 나지 않아? 나도 좋아. 제 생각과 달리 미온적인 아내의 반응이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청약 당첨 결과를 보면서 사실이 맞는지 혹시 금융사기는 아닌지 여러 번 확인을 했으니까요. 저만큼이나 아내도 집 문제로 소가리를 많이 했으니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바로 믿겨지지 않았겠죠. 거기다 새 아파트에 첫 입주를 하는 거니 저도 그때는 무슨 느낌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내의 이상한 모습도 별일 아닌 듯 넘어갔습니다. 며칠간은 청약 당첨에 좋아만 하다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계약금을 넣어야 했기에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하필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계약금을 내야 되는 날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빨리 내 집임을 확인받고 싶어 마음이 급했던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래도 일을 하는 중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계약금을 넣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조급한 마음에 제가 직접 통장에서 돈을 빼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경제적인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 결혼을 하면서와 동시에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죠. 은행 ATM기로 가서 곧장 돈을 출금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이라며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다시 한번 ATM기에 통장을 넣고 잔액을 조회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잔액이 12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알았어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은행 창구로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차를 타고 다른 지점 ATM기에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그 화면에서도 잔액은 12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던 저는 여러 지점을 돌아보았지만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내에게 묻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통장인가 싶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통장을 모두 차 안에 싣고 은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돈 100만 원도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을 떠나서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 통장에 당장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 안에는 남들 집에 하나씩 있는 명품백 하나 없었고 그 외에 사치품도 하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빌려줬다면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고 요 며칠 전 안부를 묻는 차 전화를 드린 장인어른께도 별다른 특이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일을 마치고 들어올 아내를 기다리게 되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데 그래? 오늘 청약 당첨된 곳에 계약금 내려고 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당신이 집 살 돈 모으는 통장에서 출금 좀 하려고 했어. 그런데 잔액이 12원이래. 처음에는 기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다른 통장에 넣었나 싶어서 나머지 통장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돈이 하나도 없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내는 제 물음에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추궁을 하자 아내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그 돈 좋은 일에 다 썼어. 당신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 이야기 다 듣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어디다 썼길래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우리 튼튼이 잃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던 거 생각나? 당신 사업도 망하고 튼튼이도 잃고 그게 다 우리한테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 앞길을 막는 귀신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안 되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점 좀 보려고 갔어. 그런데 처음 찾아간 신당에서 그분을 뵙게 된 거야. 그분? 당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점쟁이 말하는 거야? 사람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물론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우리 만신님은 그런 조모래기들이랑 차원이 다르시다고. 만신님은 실력이 정말 높으셔. 대충 사람 눈치 살펴봐가면서 입 바른 소리하는 그런 사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내시는 말들이 전부 딱 들어맞는 거 있지?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 집에 더는 안 좋은 일이 없었잖아. 이번에 당신이 당첨된 청약도 내가 지금까지 만신님 모시면서 하라는 대로 해서 된 거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청약 관련으로 여쭤봤거든? 우리 청약은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잖아. 그분 모시느라 전부 다 썼으니.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니까 다 정해진 뜻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 집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 시공사가 엄청나게 자재를 빼돌리는 곳이라 기초공사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부실공사의 끝이래 끝. 만신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잡은 물고기니까 이걸 아무런 보상 없이 풀어주면 이 물고기가 금덩어리를 물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야. 일리가 있지. 전래동화에도 까치가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 이것도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부정 타지 않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포기해. 유민아, 너 정말... 그럼 너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 그 사기꾼 새끼한테 넘겨준 거야? 그리고 당신 오늘 회사 간다고 했잖아. 설마 회사도 다니는 게 아니야? 아니 도대체 지금 나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기꾼이라니. 당신 이러면 지금까지 만신님이 해주신 게 전부 부정타잖아. 그래, 나 사실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만신님 모시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있어. 당신이 지금 눈을 못 떠서 그런 건데 자세히 알게 되면 반드시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말을 먼저 못해서 미안하지만 돈은 어쨌든 만신님 돕는 데 썼어. 처음 우리 집에 붙어있는 귀신 떼어내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당신이나 나나 조상님 때부터 붙은 귀신이 계속 붙으려고 해서 그것들 못 들어오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공물에 쓸 것도 많다고. 근데 우리 지금까지 별 문제 없고 당신 매일 10시간 넘게 운전하는데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그게 전부 다 만신님이 우리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거야. 솔직히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하고 아파트 따위가 중요해?
당신도 말했잖아. 우리 둘이 서로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다고. 그 행복을 지켜주시는 분이 만신님이야. 점쟁이에게 제대로 걸려든 건지 아내의 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었지만 얘기를 듣는 내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똑바로 쳐다보는데 아내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는 말인 만신, 귀신, 부정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로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사이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려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점쟁이라뇨. 더군다나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해야 하는 거고 사람들 마음에 약한 곳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파고들어서 사람 돈 뜯어내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제가 어떻겠어요? 친구까지만 되었어도 당장에 뒤엎어 버리는 건데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을 놓은 모습을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사업도 당신이나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시작하다 실패한 거고 튼튼이는 내가 당신 못 돌보고 못 해주고 당신은 이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지.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그런 곳에 빠지면 어떡해 여보. 정신 차려. 당신 그때 힘들어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픈 마음이었는데 이상한 놈 나타나서 당신 이용해 먹는 거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우리 도와주신 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그러다 정말 부정 탄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이렇게 된 거 나랑 만신님께 가서 부정 탄 거 씻어내자. 우리 살아야지. 당당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자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사기꾼 놈에게 넘기다니. 이런 사람과 더는 살붙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화를 내며 이판사판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순간 제 눈에 아내의 모습이 좀 전과는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눈을 치켜뜨는 모습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보였죠. 세상 누구보다 순진했던 아내였는데 저를 만나고 마음고생이 많아 이상해진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상황까지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싶더군요. 내가 아내보다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남아 있었으니 신경을 써줘야 했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아내가 병들어 가는 줄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걱정 없게 해주었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텐데 아내의 잘못보다 제 잘못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큰 목소리로 열을 내고 있던 아내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보자 이내 말을 거두고 저를 안고 같이 흐느끼며 울게 되었어요. 저를 안아주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제가 보듬어주고 손잡고 나아간다면 점쟁이가 파놓은 쇠뇌라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누구라도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울다 지쳐 잠든 아내를 침대에 옮겨놓고 저는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죠. 연락을 받으신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의 상황을 듣게 되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치료가 필요했던 탓에 저는 장인 장모님께 숨 돌릴 틈도 들이지 못한 채 곧장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게 되었죠.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든 아내와 무속인 간에 연락을 끊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은 자고 있는 아내 몰래 빼돌리면 되었지만 제가 출근을 하고 난 뒤가 문제였죠. 며칠 동안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보살필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장인 장모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속인과 연락이 끊기며 불안에 떨던 아내는 극렬한 저항도 했고 울기도 했고 단식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천천히 아내가 무속인에게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속인을 만나기 전 아내의 감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알았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대답도 거부하던 아내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희도 조심스레 당시 우리들의 감정을 말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조금씩 무속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갔고, 우리는 적당한 때를 파악해서 아내를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아내는 이전과 같이 돌아와 주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속인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처한 것도 있었지만 무속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쇠뇌를 당한 것을 확신한 뒤로는 협박을 하며 무속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했던 거죠. 변호사는 협박을 하여 정당한 무속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던 도중 우리 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 비슷한 사건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선례가 나왔습니다. 그 점쟁이도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우리는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실형을 살게 된다고 해도 길지는 않았고 다시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늦었지만 우리 부부의 삶을 다시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다른 문제 없이 행복하게 아내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증명해주는 아이와 함께 말이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청약 당첨된 집에서 예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일로 가장 크게 느끼게 된 것은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또는 익숙해서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큰 일을 겪을 뻔한 저는 이 일을 교훈 삼아 제 가족만큼은 항상 관심을 기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무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